당뇨는 그냥 혈당의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질병은 다르지만 그 아래의 생물학적인 환경은 같은 것은 아닐까? 병의 밑바탕은 꽤 겹칩니다. 인슐린이 높아지면 이것이 결국 만성염증과 연결되면 몸의 여러 장기에서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우리 뇌도 인슐린을 쓰죠. 치매도. 50대 이후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건강까지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50대가 되니까 몸이 갑자기 달라졌어요. 이 질문을 다시 정리하면 몸이 어느 날 갑자기 늙는 게 아니라 어떠한 변곡점을 지나면서 회복이 잘 안 되고 잔불이 켜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화라는 게 매년 조금씩 직선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점에 확 변하는 구간이 있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2024년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팀이 108명을 대상으로 최대 6.8년 정도 추적하면서 여러 가지 단백질, 대사체, 미생물 등 다중 오믹스라는 것을 분석을 했더니 생체의 지표가 크게 변하는 두 번의 피크가 관찰됐습니다. 대략 44세하고 60세 전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44세 전후에는 심혈관계 그리고 지방과 알코올의 대사의 변화가 두드러졌고 60세 전후에는 면역과 신장 이쪽이 많이 변했고 또한 탄수화물의 대사 쪽의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즉 50대는 44세 변곡점이 후반부일 뿐 아니라 60세 변곡점의 입구에 걸릴 수 있는 구간이라서 몸이 체감상 더 빠르게 무너진다고 느끼기 쉬운 겁니다. 이때 제 시각, 즉 줄기세포의 관점에서 보면 핵심은 만성염증이 깔려 있으면 회복과 재생을 담당하는 줄기세포가 정비를 한다기보다는 뭔가 불을 끄는 거, 진화의 에너지를 다 쓰다가 빨리 소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후에 회복력의 저하가 체감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2023년 노화의 12개의 특징을 영어로는 홀마크라고 되어 있는데 12개의 특징을 아주 간단하게 묶으면 우리 몸은 매일 손상을 받죠. 유전체도 그렇고 단백질도 그렇고 미토콘드리아 매일매일 손상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젊었을 때는 어떤 방어가 되고 수선이 되죠. 그래서 이게 버텨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 면역과 염증 환경 때문에 상시 알람이 울리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염증 노화, 상시 경보 상태로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 경보 상태가 조직을 지치게 만듭니다. 동시에 줄기세포가 지나치게 그 재생력이 발휘되지 못하고 떨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가장 유지하고 있는 조직의 향상성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이런 노화의 표현형이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는 노화는 결국에는 상처가 잘 안 낫고 재생이 저하된다는 거죠. 그리고 몸이 계속 뻐근하고 그리고 회복이 느린 상태로 체감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노화의 홀마크 12개의 기둥과 같은 특징은 그 체감의 뿌리를 줄기세포와 면역과 염증의 그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 만성염증과 줄기세포 고갈은 노화의 핵심 축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암이나 치매, 당뇨 같은 병들이 결국 노화와 연결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노화를 막는 게 제일 중요한 걸까요? 암, 치매, 당뇨는 서로 다른 병이죠. 다른 병처럼 보이는데 그 배경에는 공통된 노화의 토양이 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암은 뭔가 유전자의 돌연변이 때문에 생기는 거고 이 치매라는 거는 뇌가 퇴행돼서 생기는 것이고 당뇨는 그냥 혈당의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전혀 다른 병처럼 보이죠. 그리고 실제로 치료받는 진료 과목도 다 다르고 치료법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저희 책에서도 그렇고 저는 이렇게 질문을 다시 바꿔봅니다. 겉으로 드러난 질병은 다르지만 그 아래의 생물학적인 환경은 같은 것은 아닐까? 결론부터 말하면 병의 이름은 달라도 위에서 내려오는 상류 아니면 밑바탕은 꽤 겹칩니다. 오늘 이 질문은 딱 3개의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 즉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말을 잘 안 듣는 상태. 두 번째는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인슐린이 많이 나오는 거. 그리고 인슐린과 함께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IGF-1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게 되죠. 그럼 이제 계속해서 뭔가 그 성장하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성염증입니다. 조용한 불씨가 계속해서 불타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3가지 조합이 왜 암, 당뇨, 치매를 한 프레임에 올려놓고 보느냐
한번 봅시다. 이 암, 당뇨, 치매는 서로 다른 병이지만 인슐린이 높아지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인슐린이 높아지면 이러한 인슐린과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가 많이 나오게 되고 이것이 결국 만성염증과 연결되면 몸의 여러 장기에서 서로 다른 이름이지만 다른 병의 이름이지만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당뇨는 연료의 처리의 고장이고 그다음에 암이라는 것은 성장 신호 그리고 만성염증 환경과 연관이 돼 있고 치매라는 것은 뇌에서도 인슐린 신호를 받거든요. 뇌 인슐린 신호, 혈관, 염증 문제와 당뇨의 연관 위험이 증가됩니다. 결국에는 혈당은 숫자지만 인슐린과 염증은 몸의 분위기고요. 그 분위기가 오래가면 병의 이름이 달라질 뿐 방향은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당뇨라는 것은 연료 시스템의 고장인데 특히 2형 당뇨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혈당만 높은 병이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는 연료, 여기서 포도당이죠. 포도당을 처리하는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당이 들어오니까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린 상태죠. 그래서 초기에 흔히 벌어지는 일이 뭐냐? 혈당을 잡기 위해서 몸이 인슐린을 계속 해서 많이 뿜어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고인슐린 혈증 이것이 자주 동반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암이라는 것은 인슐린과 IGF-1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많이 나오게 되고 이것은 세포 입장에서는 성장의 버튼이 눌려진 거예요. 그러면 인슐린과 IGF-1이 많이 떠다니면 암세포 입장에서도 보면 성장에 뭔가 보너스가 생기는 셈이에요. 그래서 리뷰 논문들에서 많이 얘기하는 건데 인슐린 저항성으로 해서 고인슐린 상태가 되면 이게 인슐린과 IGF-1 축을 자극하고 이것이 종양의 성장과 연관된다는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즉 인슐린과 IGF-1은 원래는 성장과 합성을 돕는 호르몬인데 이게 만성적으로 높아지게 되면은 일부 상황 쪽에서는 세포 증식 쪽으로 신호가 유리해지고 정상 세포의 성장에 쓰이던 버튼이 어떤 조건에서는 종양 세포의 성장에 이용될 수 있다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두 번째 공범이 등장합니다. 암에서 두 번째 공범은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즉 만성염증이 깔리게 되면 암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즉 여러 가지 당뇨 같은 대사증후군, 비만, 고혈당이 깔려있는 몸은 종종 만성의 저등급 염증 상태를 같이 갖고 가는데 이런 상태가 바로 암 발생과 진행에 연결될 수 있다는 설명은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 리뷰에서는 이 대사증후군의 구성 요소가 면역 이상과 같은 경로로 암과 연결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치매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치매도 우리 뇌도 인슐린을 쓰죠. 그래서 뇌의 연료 신호가 흔들리면 기억이 흔들립니다.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서 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요. 뇌가 인슐린과 무관한 기관이 아닙니다. 뇌에서도 인슐린 신호는 여러 가지 신경의 보호, 그 다음에 시냅스, 기억 회로의 기능, 에너지 이용 같은 것들로 연결됩니다. 한 어떤 리뷰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이 고인슐린 혈증 그리고 손상된 인슐린 신호 전달로 인지 기능 저하를 촉진할 수 있으며 특히 알츠하이머 환자에서 뇌나 뇌 척수액에서 인슐린은 낮고 혈장의 인슐린은 높게 관찰되는 패턴이 언급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당뇨가 있으면 치매가 진짜 맞나요? 여러 가지 전향적인 관찰 연구들을 보아서 분석한 메타 분석에서 보면 당뇨가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치매가 생길 확률은 상대적인 비율이 1.73배 그리고 알츠하이머 병의 그 상대적인 위험도는 1.56배 그리고 혈관성 치매 위험은 2.27배로 높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당뇨가 치매를 100% 맞는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당뇨가 있으면 그 배경의 인슐린 저항성과 혈관 염증 문제 때문에 치매의 위험을 유의하게 올릴 수 있다는 가장 연관된 신호로 받아들이는 게 정확합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의 별명 같은 게 있죠. 알츠하이머 병을 제3형 당뇨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종합을 해보면 이 연결고리는 예방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병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 이 인슐린 저항성과 염증을 잘 관리하면 이 여러 가지 병의 위험성을 같이 낮출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병의 이름이 결국에 다 다르지만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의 문제, 만성염증의 문제, 그리고 이 회복 시스템, 줄기세포의 저하가 함께 움직일 때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제가 많이 쓰는 비유인데요. 우리 몸속에 염증이 있으면 불씨가 이렇게 날아다닙니다. 불씨가 날아다니다가 어느 장기에 자리를 잡느냐에 따라서 병의 이름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피로해지고 피곤이 회복이 안 되는데 이것도 노화와 관련이 있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시죠. 건강검진을 했는데 정상이에요. 그리고 큰 병도 없어요. 근데 내가 느끼는 거는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예전보다 좀 쉽게 지치고 운동하는데 회복도 잘 안 되고 뭐 감기 한번 걸리면 오래 가고 뭐 이유 없이 의욕도 안 생기고 무기력합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보통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노화의 어떠한 생물학적 변화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질병 이전 단계에서 가장 흔히 느끼는 노화 체감 신호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저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 몸속의 발전소 아니면 충전소라고 할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효율이 떨어지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몸속에 계속해서 잔불, 만성염증, 그리고 그로 인한 염증 노화의 배경, 이게 깔려 있다는 것 때문에 이게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 몸속의 발전소 또는 충전소인 미토콘드리아가 지치게 되면 ATP라는 배터리 충전이 덜 되고, 그러면 이 에너지 배터리 충전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같은 일을 해도 더 피곤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피곤하면 운동도 못하게 되고, 운동이 줄면 근육도 줄고, 근육이 줄면 또한 대사 효율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럼 또 다시 피곤해지죠.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염증까지 얹혀지면 회복이 더 느려지는 거예요. 여기서 줄기세포의 고갈이 왜 중요하냐면, 줄기세포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줄기세포의 능력이 떨어지는데, 결국에는 회복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뭔가 조직을 수리하고 재생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 중심에 줄기세포가 있죠. 근데 이것은 피로와 회복에 지연되는 것은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줄기세포로 인한 수리하는 그런 뭔가 시스템이 예전만큼 못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간단히 체크해 볼 수 있는 게, 예전엔 하루 쉬면 회복되는데 요즘엔 2, 3일 간다, 또는 뭔가 상처나 피부 트러블이나 이런 거 회복이 느리다, 운동하면 옛날엔 상쾌했는데 요새는 더 지친다, 그 다음에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다, 이런 것들이 겹친다면 이 나이 탓만 하기 전에 여러 가지 혈액, 염증, 수면, 식습관부터 점검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단순히 나이가 드는 과정인지 아니면 노쇠 단계에 들어선 상태인지 구분할 방법이 있나요? 네, 좋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진짜 실전인데요. 노화와 노쇠는 다릅니다. 노쇠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는 frailty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아주 간단하게 말한다면 뭔가 내가 어떤 스트레스에 대한 그 기능의 예비군, 예비력, 버퍼, 이 능력이 줄어든 상태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 프레일티가 오기 전이라면 이거에 그 뭔가 내 충분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회복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프레일티가 오게 되면 이제 회복되는 그런 예비력이 줄어든 상태죠. 그래서 이제 감기에도 확 무너지고, 한 번 넘어지면 회복도 오래된 근육이 급강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국제적으로 쓰이는 것이 프리드의 노쇠의 그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엔 5가지가 있는데, 5가지가 내가 살 빼려고 하지도 않는데 체중이 감소되는 거, 뭔가 기력이 저하되는 거, 그 다음에 근력, 특히 이 쥐는 힘이 떨어지는 거, 그다음에 걷는 속도가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신체 활동량이 감소되는 거, 이 5가지 중에서 3개 이상이면 노쇠라고 봤어요. 그리고 1개에서 2개면 전 노쇠, 프리프레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참고로 보면 우리나라 데이터인데 남성들에 비해서 여성의 노쇠 유병률이 훨씬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한국 노인 노쇠 코호트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1469명을 분석했는데 70세에서 84세에서 여성의 경우에는 노쇠 유병률이 14.2%였고요. 그 다음에 남성이 7.1%였으니까 여성분들이 남성에 비해서 2배 높은 수치를 보였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성 같은 경우에는 폐경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와 골밀도 감소, 그리고 남성에 비해서 적은 신체 활동 등이 이런 영향을 미치면서 더 노쇠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K-프레일이라고 하는 좋은 선별 도구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약자를 따서 F, 그건 fatigue, 피로죠. 그 다음에 R은 resistance, 계단 같은 거. 그 다음에 A는 ambulation, 보행. 그 다음에 I는 illness, 질환. 그 다음에 L은 loss of weight, 그러니까 체중 감소. 이 5가지 문항이에요. 그래서 0점이면 당연히 건강하고, 1에서 2점이면 전노쇠고, 3점 이상이면 노쇠로. 요거는 되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되게 3분 이내로 측정 가능하다고 보고돼 있어요. 피로는 어떤 걸 보냐면, 기운이 없다. 그다음에 계단은 이제 계단 오르기가 힘들다. 그 다음에 보행은 걷는 능력이 줄었다. 멀리 걷기 어렵다. 그 다음에 I는 만성질환이 여러 개 있다.
그 다음에 체중은 의도치 않게 살을 빼려고 하지 않는데 체중이 쭉쭉 빠진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거를 집에서 간단하게 테스트 해볼 수 있어요. 세 가지를 테스트 해볼 수 있는데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5번 해보는 거. 이건 하체 기능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짧은 거리 한 4m 정도를 빨리 걸어볼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한 발로 서는 거. 이런 것들을 해보면 이제 균형 잡는 거, 낙상의 위험을 체크해 볼 수 있죠. 이게 정식 진단은 아니지만 노쇠 전 단계를 빨리 잡아내는 힌트로 쉽게 이해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전 노쇠라고 해서 이게 나는 끝났네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것은 내가 건강한 그 그래프로 갈 것이냐 아니면 노쇠의 길을 갈 것이냐 하는 마지막 환승역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부터 염증을 낮추고 줄기세포가 회복할 환경을 만들면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프에서 건강하게 유지될 궤도로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여기서부터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지면 노화가 빨라진다고 하는데 우리 몸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나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시니까 이제 되게 어렵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미토콘드리아를 저는 진화에서 볼 때 미토콘드리아가 생겼다는 것은 원시적인 원핵세포에서 진핵세포로 바뀌었고요. 이럼으로써 에너지가 획기적으로 변하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원시적인 그 세균에서 고등 생명체로 가는 진화의 길을 연 대전환, 우주의 빅뱅과 같은 대전환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원료가 일단 포도당이죠. 여러 가지 지방산이나 다른 것도 쓰는데 포도당을 다양한 연료를 통합해서 ATP라고 하는 배터리를 만듭니다.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거는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이 떨어지거나 뭔가 얘네들도 품질 관리해야 되거든요. 이 품질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은 활성산소가 막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미토콘드리아의 DNA가 막 혈액으로 나오게 되면 이것이 바로 염증 경로를 확 자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와 기능 저하로 인한 염증의 연결은 노화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축이고 여러 가지 홀마크, 여러 가지 그 노화의 12가지 특징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네트워크 중에 하나입니다. 즉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저하는 노화를 가속시키는 핵심 축이며 뭐 그냥 단순히 기운이 없다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전신에 연쇄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다시 말해서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 속에서 세포 속의 화력 발전소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 충전소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우리가 먹은 원료가 이 탄수화물, 지방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ATP로 바뀌게 되고 그 에너지가 바로 그 심장, 면역세포가 돌아가는 거죠. 근데 요즘 노화 연구에서는 이제 이 에너지 충전소뿐만 아니라 염증이라든지 산화 스트레스와 대사 조절이 커브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저하가 되게 되면 만성 염증과 노화의 질병과 연관된다는 리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노화가 진행되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발전소가 고장나게 되면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슐린 저항성과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저하가 서로 맞물리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원료를 제대로 못 태우니까 찌꺼기가 쌓이고 그 찌꺼기가 다시 인슐린성을 망가뜨리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 결과는 단순 피로가 아니라 전신적인 기능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여러 가지 원료를 잘 태우지 못하면 지방산이 세포 안에 쌓이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약간의 독성을 가진 찌꺼기처럼 돼서 인슐린의 신호를 망치게 됩니다. 인슐린은 또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원료가 포도당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반응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근육 같은 경우에는 근육은 원래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조직 중에 하나인데 이게 약해져서 근육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잘 못 쓰게 되면 그 여파로 근육이 포도당을 흡수하지 못하게 되고 그럼 혈당이 잘 안 떨어지게 되는 거죠. 혈당이 씩씩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살이 찌고 안 찌고를 떠나서 몸이 탄수화물을 처리하는 체력, 혈당을 처리하는 그런 뭔가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게 간인데 간에 지방이 쌓이게 되면 대사 증후군의 그 뭔가 불이 켜지는 거죠. 그래서 간에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간에 지방이 쌓이고 그 다음에 특히 지방이나 당 같은 영양소를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대사 증후군, 지방간, 중성지방이 높아지는 거, 혈당이 높아지는 걸로 쭉쭉 더 악순환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췌장의 베타세포, 인슐린의
미토콘드리아의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이것들이 약간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약간 굳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되돌릴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굳어지게 되면 이제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생각보다는 여러 가지 훈련에 반응을 잘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그 근육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개수와 밀도와 그다음에 품질이 좋아지게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칼로리를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도 워라벨이 있거든요. 쉬어야 됩니다. 얘네도 쉬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먹지 않고 칼로리를 줄여주거나 먹는 시간을 줄여주게 되면 얘네들의 과부하를 내려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식단 조절, 특히 정제 탄수화물이나 튀김이나 초가공식품을 줄이게 되면 지방이나 당대사의 연료의 품질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미토콘드리아가 살아나게 되면 결국에는 인슐린에 대한 감수성도 좋아지게 되고, 그러면 혈당도 잡히고 체지방도 좋아지고 피로도 개선되는, 이런 것이 한꺼번에 풀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정리한다면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지면 살이 찐다는 거,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가 새게 되고 혈당이 흔들리고 회복이 느려지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노화가 악화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운동과 식사에서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보면 일단 피로해진다는 게 가장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지치고, 운동하면 회복이 느리고, 오후가 되면 급격하게 기운이 빠지고, 그다음에 잠을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죠. 이것은 의지의 약화된 문제가 아니라 세포 단위에서 에너지 생산이 떨어진 것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 활성산소가 증가되면 만성염증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염증을 계속해서 만성염증을 키우게 되는 기폭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근육이 감소가 되고 체력이 저하되게 되는 이런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변화는 50대 이후에 두드러지며 노쇠로 가는 가장 중요한 경로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는 이제 여러 가지 대사의 기능 저하와 인슐린 저항성과 아까 악순환의 고리를 딱 형성한다고 했죠. 근데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러한 그 연소 반응이 비효율적이 되고,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복부 지방이 증가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암, 알츠하이머, 당뇨가 이것과 연관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저하는 이런 여러 가지 질병, 이 세 가지 이외의 여러 가지 질병의 공통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뇌도 에너지 소비가 많죠. 몸무게 2%밖에 안 되지만 전체 에너지의 20%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지면 뇌 기능이 저하되면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감소되고 우울감이 증가되고 인지 속도가 저하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알츠하이머병을 뇌의 대사 이상의 관점으로도 설명하죠. 그래서 이것이 왜 노화의 가속이냐? 노화는 그냥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현상이 아니라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져서 에너지가 감소되고 활성산소가 증가되고 염증이 증가되고 세포의 손상이 증가되고 복근 능력이 감소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큰 병이 없어도 이미 세포 수준에서는 노화가 가속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단순한 그냥 세포 기관 중에 하나가 아니라 노화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조절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지 혈액 검사로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신호가 있나요? 네, 세계의 수많은 과학자들, 의학자들이 딱 하나의 노화의 바이오마커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찾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 딱 하나의 지표로 결론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혈액 검사는 노화 여부를 마법같이 딱 찍어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내 몸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데이터입니다. 특히 우리 그 스탠포드 네이처 에이징 연구에서 나와 있듯이 여러 가지 임상 검사 항목에서도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그래서 혈중 요소 질소 BUN, 그 다음에 혈당, 적혈구의 평균 적혈구 혈색소량, 적혈구의 그 분포폭, 이런 것들이 많이 그 나이 변화 곡선과 관계가 있다. 이런 것들이 그 논문에서 언급이 됐고요.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아래 세 가지를 기본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염증, 또 하나는 대사, 그다음에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약간 산화 스트레스 신호,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염증을 보려면 뭘 볼 수 있나? 염증이라는 건 이제 잔불이 있냐, 내 몸에 잔불이 있냐 없냐 이걸 보는 건데, 이것은 고감도 CRP, 그다음에 적혈구 침강 속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염증성 사이토카인 레벨, 특히 인터루킨 6 같은 것들이 이제 염증을 보는 지표고요. 대사축을 본다면 이건 연료 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 이걸 보는 건데, 여기에는 공복혈당, 그 다음에 당화혈색소,
그다음에 중성지방과 HDL, LDL, 그리고 여러 가지 간 수치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다음에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지표, 산화 스트레스의 신호로는 요산, 호모시스테인, 페리틴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노화라는 거는 어느 한 가지 수치로 딱 그 어느 시점에 그것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혈액 환경의 패턴 변화를 읽어야 되고, 그래서 염증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건 아닌지,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건 아닌지, 근육 관련 지표가 떨어지는 건 아닌지,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있는지. 그래서 비록 병이 아직 비정상적인 단계가 아니더라도 노화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어떤 그 단일 결과보다는 추세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정상 범위 안에서도 최적 구간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최근 1, 2년 동안의 변화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노화는 어느 날 갑자기 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혈액 환경의 작은 변화로 먼저 시작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혈액 검사로 노화를 완전히 진단할 수 없지만 고감도 CRP, 공복 인슐린, 중성지방과 HDL의 비율, 중성구와 림프구의 비율, 호모시스테인 이런 것들을 잘 종합해 보면 노화의 방향성과 대사 염증 상태를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노화를 시간이 아니라 혈액과 세포 환경의 변화로 보는 것이 정확한 포인트입니다. 네, 저는 피부과 전문의이자 미생물학 박사인 박병순입니다. 저는 23년간 줄기세포를 기초연구부터 해서 임상연구를 해왔고요. 이 줄기세포 연구를 하면서 또 임상에서 제가 다루면서 점차 확신이 커진 게 있습니다. 그것은 줄기세포는 마법이 아니고 회복 시스템인데, 얘네들의 회복 시스템의 성패는 결국에는 우리 몸속의 환경, 염증, 대사, 혈액이 좌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화의 특징 중에서 줄기세포의 고갈과 이 만성염증이 핵심 축으로 포함된다는 것이고요. 저는 줄기세포 치료를 하면서 느꼈던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우리가 뭔가 비싼 걸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의 노화의 방향을 바꿔서 건강하게 오래 살자는 것이 제 확신입니다. 제가 줄기세포 치료를 하면서 또한 면역 조절 치료, 이미조밀한 치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부딪힌 질문은 왜 어떤 분들은 효과가 확 좋고 어떤 분들은 변화가 적을까? 요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 결론은 생각보다는 매우 단순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줄기세포나 면역이 일을 잘하려면 우리 집안에, 우리 몸속에 만성염증이 꺼져 있어야 한다. 이것을 확인했고요. 이것이 개선되게 되면 우리 몸속에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가 전신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돼서 그거에 대한 뭔가 키워드를 전달드리고자 요 염증 노화라는 책을 쓰게 됐습니다. 우리가 건강의 집을 잘 짓기 위해서는 뭔가 비싸거나 어려운 치료보다 기본적인 것만 잘 갖추더라도 우리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